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주차 지역사회복지론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교시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각국의 역사를 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지난 시간에 미국까지 저희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와 제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같이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어서 논의에 좀 차지하고라도 실제로 일본은 우리와 굉장히 근접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연관되어 있고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또 일찍이 과거에는 저희 나라에서 많은 문화가 건너가서 일본의 현대화되고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근현대사가 지나가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19세기 후반 1800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0년, 60년대에 메이지라고 하는 천황의 시대에 막부 정치를 정리하고 중앙집권화 정치를 시작을 하겠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현대화, 중앙집권화된 근대 정치의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하고 일본이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가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서구 문명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서구 문명의 어떤 발전된 문화들,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그 전과는 다르게 한국과는 다르게 좀 현대화 사업을 현대화된 어떤 많은 부분들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후기 말에 여러 가지 외국과 서구 문명과는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쇄국 정책을 편다거나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서구 문명을 배척해 나가는 시기였죠. 오히려 중국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상의 기조 때문에 현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이제 현대 19세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겪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는 좀 경한시하고 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지역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는 먼저 경험을 많이 하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기타 경제의 어려운 상황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여러 같은 지역사회나 일반 사회복지사회에서의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저희 나라보다 먼저 겪었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을 선진적으로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많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일본의 제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현대화된 어떤 공부를 배워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일본의 제도나 정치제도나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공부하시고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떤 영향들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지역사회 발전 방향들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와 이제 사회 어떤 현상에 있어서 약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격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들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일본의 역사적인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과정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흐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어떤 나아갈 발전 방향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은 한국의 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적인 과정, 일본의 지역사회복지론의 그 큰 흐름의 과정 중 하나는 지역사회복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들보다도 지역복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많이 발달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이 지역 전체의 흐름들, 그 다음에 꼭 그 공동체 커뮤니티, 자의적인 어떤 경계적인, 영토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도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였다라 그러면 일본은 지역복지, 말 그대로 살고 있는, 일본은 이제 시정부, 우리나라처럼 뭐 똑같은 제도입니다만 읍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읍면동, 아니면 뭐 시, 뭐 이렇게까지 따져서 그 자체 내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거지를 삼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더 발달시켜 왔다라는 게 그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과 관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해서 결합된 상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라는 건 영토적인, 내가 삶의 기반을 삼고 있는 지역적인 기반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특징들을 다른 어떤 서구 유럽과는 다르게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과정 이전까지는 좀 차지하고 1945년 이 전도를 좀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일본이 현대화되고 중앙집권화되고 막부 정치에서 천황제, 왕의 정치 시대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현대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벌써 중앙집권화된 어떤 체계들을, 정부의 체계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서구 유럽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또 그리고 미국의 세틀먼트, 인보관 사업, 그 다음에 COS, 아까 계속 우리 공부해왔던 것처럼 자선조직협회의 운동들을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사회 체계에 가는 부분을 같이 넘어온 시기여서요. 다만 조금 일본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미국과는 좀 다르게 지역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컸다. 그 다음에 바로 민과 간이 협동해서 바로 어떤 일들을 해왔다.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세틀먼트, 그러니까 인보관 운동과 그다음에 자선주직 협회가 그 일본 사회에 들어오면서 일본 사회 특유의 어떤 흐름들로 토착화된 흐름들과 함께 어떤 다른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이어가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죠. 그다음에 아까 지역복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인보관, 림포칸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림포칸인데요. 그 림포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 세틀먼트, 인보관, 우리가 영국과 미국 사회에서 이야기했던 인보관 운동하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인보관은 좀 다르게 쓰여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틀먼트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개혁적 성격, 사회개혁적 성격의 사회운동을, 사회복지운동을 세틀먼트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인보관은, 림포칸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인포칸이라고 불렀던 인보관은 빈민지역의 구제 및 보호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개발 및 보호 성격의 종합적인 커뮤니티 실천을 바로 인보관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제 민과 관이 함께 일을 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처음에 있었던 세틀먼트는 1897년에 킹슬레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생겨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빈민지역사회, 좀 어렵게 사는, 아니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분리가 되었다고 보면 이 노동자 계급들이 살고 계시는 어떤 빈민촌에 가서 빈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함께 거주하면서 누가요? 대학인이나
중상류층 시민들 아니면 학자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개혁운동을 펼쳐나갔던 거거든요. 함께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빈민들을, 노동자 계급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들이 어째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들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개선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개혁적 성격들을 이어받아서 했죠. 특히나 특징을 좀 보이면 일본에서는 특히나 이제 노동자 계급들에 대한 노동자 조직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복지적인 방향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자 교육행위 좀 줄을 이뤘다라는 게 영국과 미국과는 좀 다른 일본만의 세틀먼트의 운동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와 인보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 다음에 그 주체가 사회에서 일반 사회 지식인들이 참여를 한 거냐, 민간기관에서 한 거냐, 아니면 민과 간이 합동으로 진행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포칸 아니면 세틀먼트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을 좀 구별을 해서 운동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틀먼트 하우스 인보 사업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COS 자선조직협회에서의 어떤 그 모델들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사회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좀 명칭을 좀 다르게 뭐 방면위원, 뭐 명예위원, 전임위원, 민생위원, 아동위원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자기네들만 일본에 맞도록 바꿔서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 체계를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 구제와 보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선조직화 사업을 했죠. 그래서 1903년에 전국 자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선연맹을 창설을 결의를 하고 중앙자선협회를 1908년에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921년에는 중앙사회사업협회, 나가사키 사업협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자선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선조직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 영토 아니면 군, 구 단위까지도 다 이제 이런 자선조직 협회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국 단위로 또 만들어서 해당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당 지역에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문제 해결 방안들을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기관들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그 자선조직협회의 기관들에 대한 기금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자기네의 자본 수익들, 그 다음에 회비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협의회의 시정촌에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읍면동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행정조직 최다 단위에까지도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모든 회원들이 누구냐면 그 지역 안에 살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회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원들이 자발적인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회비를 가지고 사회복지 협의회를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는 어떤 이런 독특한 시스템들을 갖췄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선조직화가 이제 아주 1900년 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사회복지 협의회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면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민생위원,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1918년 동경부에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OS 구제위원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예위원, 뭐 방면위원, 전임위원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1922년엔 방면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이제 1948년에 민생위원, 아동위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방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들을 이제 좀 많이 설명을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세틀먼트와 인보관, 그래서
세틀먼트는 영국과 미국의 세틀먼트와 같이 사회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보관은 빈민지역의 구제 및 보호사업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특정 지역의 개별적 개발 및 보호 성격의 종합적인 커뮤니티 시천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인보사업은 각 지역의 COS형 구제위원 제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빈곤 구제 및 보호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면제도라고 하는 게 일본만의 어떤 특이한 제도인데요. 방면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시정촌이라고 하는 일본의 가장 작은 그 행정 단위들 중에서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계시고 그다음에 민생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뽑아서 그런 분들을 방면제도로 처음엔 뭐 제세고문이라고 그랬고 아니면 방면위원이라고 그래서 해당 인구수에 따라서 일정 인원들을 뭐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적으로 그런 지역사회 빈민을 구제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구제를 위한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좀 맡겨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더 확대되어서 민생위원, 아동위원으로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잘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에도 방면위원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방면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첫째 어떤 일을 하느냐? 소학교 통합구역으로 하되 빈곤지역, 뭐 노동자 거주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필요성이 높은 곳에 우선 방면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방면위원은 명예직으로 지역의 유직급으로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위촉되었는데 지역 자영업층이 가장 많았다.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업무로는 방면위원들의 업무로는 구역 내 생활 상태 조사 및 개선 향상 방안 모색, 또 요보호자의 상황 조사와 구제 방법 강구, 구제기관의 적부 또는 신설 검토, 일용품의 수급 상태 조사 및 생활 안정, 기타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좀 어렵게 지내고 계신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생활들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또 거주의 문제 이런 거의 모든 지역사회 생활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방안들까지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영국과 미국에서 프렌들리 비지터, COS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실제 그 개별 사회 사업의 초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빈민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빈민층에 대한 조사, 빈민에 대한 개별 욕구 조사, 그 다음에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도와줄 거냐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선사업의 구빈사업에 참여하게 할 거냐 구별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방면위원들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유직급으로 또 일반인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선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예직으로 선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민생위원제도, 뭐 아동위원제도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의 세틀먼트 운동은 이제 그 대학 식민사업 또는 세민동아사업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민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좀 빈곤층을 세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운 백성들을 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대학 식민사업 또는 가난한 빈곤층의 사람들을 함께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업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복지 성립기에 인보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보사회사업 개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세민, 빈민지역의 중심부에서 교양이 있는 인사, 지성인들이 가까이 사는 거주자를 접촉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지도 원조를 하는 종합적인 사회시설 사업을 바로 인보사업이었다. 아니면 세틀먼트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인보사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영국과 미국에서 사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COS의 운동처럼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젊은 그 지성인들이나 지식인이 함께 거주자를 접촉하여서 정신적, 경제적인 지도 원조를 한다. 그 빈민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세틀먼트 운동,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알고 있는 인보관 사업과 비슷한 맥락의 사업들을 하고 진행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초의 세틀먼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경에 설립한 킹슬레이 관이다. 1897년이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연도가 지금 잘못됐고요.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1897년입니다. 1987년이 아니고요. 1897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이제 림포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빈민보호사업 중심을 이제 인보관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세틀먼트는 사회개혁적 성격으로 인식을 하는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94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인데요. 이 시기를 잘 보시면 이제 조금 좀 이전까지가 194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였죠. 그래서 일본이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자기네들의 힘을 그동안 이제 막부 정치했던 자기네 내란으로 겪어서 일본 내부의 정치가 혼란스러웠었던 거죠. 그 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제 현대적인 어떤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국가를 기틀을 마련을 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역사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가 끝나가고 외세의 침탈들을 많이 받고 있을 그 시기에 일본은 국가로서의 어떤 체계를 갖춰가면서 우리나라나 이제 대륙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면서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중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그다음에 러시아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였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그다음에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주변에 이제 많은 자원들을 수탈하고 자기네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부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했던 시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고 이제 1945년부터 50년대를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공동모금 운동과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역사회복지 활동들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대적인 배경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일제가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게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젊은 층의 인구들이 이제 많이 그 전쟁이나 이런 곳에 많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자국 내에 남아있던 인구 구성들을 보면 대개가 고령층의 인구들이 인구 구성률로 보았을 때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이 끝난 이후여서 일본 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사회고 또 GHQ라고 해서 미국의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메가더 장군의 연합군 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혼란스러웠던 사회였고 그러한 시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차원의 흐름에 봤을 때도 빈민들이 많아지고 원호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국가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도움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펴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동모금운동,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중앙 및 지방의 공동모금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의 역사에서도 공동모금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죠? 특히 미국에서
또 그런 일이 영국보다 또 더 많이 요구가 됐죠. 왜냐하면 미국도 그 1920년대에 어려운 대공황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또 영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전을 겪고 전쟁을 겪고 또 멕시코와의 영토 전쟁을 통해서 텍사스나 그 많은 땅들을 미국령으로 흡수를 했죠. 그렇게 막 섞여서 혼란한 시기에 사회복지 기관들을 생기기 전에 이제 많은 그런 사회복지 활동들, 자선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먼저 생겨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한 뭐 자선조직협회, 종교단체 아니면 많은 뜻 있는 유지들이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많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선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졌고 또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서비스가 아닌 자선가가 주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모금을 했죠. 근데 또 자선가들은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자선기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선기관들에 내가 기부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한 책임성, 또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투명성, 책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 자선기관들이나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모금을 통해서 그 재원들을 마련을 하고 그 공동모금회에서 재원들을 필요한 기관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런 공동모금 운동이 시작이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1945년 패망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잿더미 속에 전쟁의 화마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워진 그 분들, 그 다음에 그 인구 구성이 이제 노인층, 그 다음에 아이들, 또 여성들이 주가 이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장에서 상처받고 부상받은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지역사회에 많이 계시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한 그 사회복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로 공동모금운동과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1945년부터 50년대에는 이 두 가지 주류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 수업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